자, 이번 시간에는 중부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프린트물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구를 볼 거고, 그리고 수도권, 자, 그다음에 강원권, 충청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일대를 얘기하겠지, 그지? 그리고 강원도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여기가 중부지방이야. 자, 우리나라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구분하는데,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호남 지역, 즉 전라도 지역, 그리고 영남권, 경상도 지역, 그리고 제주도, 여기가 남부지방이고, 중부지방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이야. 주의할 거는 충청도 지역이 남부지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북부지방은 지금 현재 휴전선 윗지역, 즉 북한 지역이 북부지방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이제 전통 지역 구분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이 지역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호남지방 또는 뭐 영남지방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구분했을 때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곳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분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천령관이라고 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나눈 이 지역들이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이렇게 있는데, 천령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낭림산맥이 있고 태백산맥이 지그지. 그래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쯤에 천령이라고 하는 이 고개가 있었다고. 이 고개에 관문이 있었어. 이 관문을 천령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관북, 관서, 관동 이렇게 구분한 거야. 자, 그러면 관북지방이라고 하면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천령관의 북쪽에 해당되는 거, 북쪽에 해당되니까 대략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관북지방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 함경도 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관서지방은 천령관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이 일대 지역, 여기가 관서지방인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평안도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다음에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천령관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 일대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령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관서, 관북, 관동. 그리고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즉 강원도 지역은 다시 두 지역으로 또 나눈다고. 어떻게 나누냐면은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누는데, 관동지방을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누는데, 이 영동과 영서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은 평창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태백산맥이 있는 고개가 있다고. 니네들도 다 들어본 고개야. 대관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 이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울, 강릉, 평창이니까 이 정도쯤 되겠지, 그지? 이 대관령을 기준으로 대관령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이래서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렇게 구분한 거야. 자, 그래서 대관령의 동쪽에 있는, 즉 강원도의 동해안에 있는 일대 쪽이 영동지방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서쪽에 해당되는 일대 쪽이 영서지방 이렇게 되겠지. 자,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호서지방, 호남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호라고 하는 거는 금강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금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금강을 호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호강의 서쪽에 있느냐, 호강의 남쪽에 있느냐라는 거거든. 자, 그럼 금강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 금강은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의 경계가 되는 강이 금강이라고. 대략 이렇게 쭉 흘러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금강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호남지방이라고 부른다. 호남지방. 자, 그럼 대략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전라도 지역 정도 이렇게 되면 된다고. 자, 그다음에 호서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의 상류 지역 기준으로 호강, 금강의 상류 지역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 이 일대를 호서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어디 정도쯤 되느냐?
충청도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호서지방하고 호남지방은 금강을 기준으로, 즉 호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설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설도 있다고. 자, 어떤 설이 있느냐면은 호남지방이라고 할 때 이 호는 호수를 의미한다라는 설도 있다고. 자, 여기 보면 김제라는 곳에 김제라고 하는 곳이 있어. 자, 여기에 벽골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었다고. 우리 고대 벼농사를 하기 위한 수리시설, 저수지를 갖췄는데 그 저수지 중에 대표인 저수지가 여기 김제에 있는 벽골제라고 하는 저수지야. 그래서 이 벽골제라고 하는 이 저수지, 즉 호수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호남지방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설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호서지방은 금강의 서쪽에 있다라는 설도 있지만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 충북 제천에 보면은 고대 역시 벼농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저수지 수리시설이 있다고. 의림지라고 하는 수리시설이 있었거든. 그 의림지라고 하는 이 호수의 서쪽에 있어서 호서지방이라고 한다라는 설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호남 호서지방을 분류하는 기준은 금강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설도 있고 호수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설도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경상도 지역 이 일대를 영남지방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영남지방을 왜 영남지방이라 부르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소백산맥 쪽에 보면은 소백산맥의 문경에 보면은 경북 문경에 보면은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다고. 이 고개를 새가 넘어가는 고개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문경세제라고 부르고 한자로 표현하면 세조자를 써서 조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조령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영남지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지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통 지역을 구분했는지를 쭉 살펴봤고, 그다음 또 이제 경기지방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지방이라는 곳도 있는데, 경기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 일대 지역, 여기를 경기지방이라고 그러지, 그지? 자, 경기지방. 이 경기지방은 서울 주변에, 그 당시 서울이라 그러면 한양이겠지. 한양 주변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경기지방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서지방은 황해도 일대 쪽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해서지방인데, 왜 해서지방이라고 불렀냐면은 서울에서 봤을 때, 즉 한양에서 봤을 때 바다 서쪽 너머 뭔가 땅이 보인다라고 해서 바다 너머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해서지방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경기지방하고 그리고 해서지방은 잘 안 물어보고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그 나누는 기준, 천령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관동지방은 다시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 자, 그다음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은 호수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설도 있지만은 금강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시험에서 주로 물어볼 때는 금강을 많이 거론을 해. 그래서 뭐 둘 다 외우기 힘들면은 호서하고 호남은 금강 기준으로 구분했구나. 요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해 두길 바래. 그다음 영남지방은 조령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영남지방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지역 구분을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특징부터 하나씩 보자고. 자, 수도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 일대를 수도권이다라고 부르지, 그지? 자, 수도권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도시 단원에서 얘기했어.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대도시권이다라고 하면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그래. 근데 정확한 의미는 대도시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 범위,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대도시권 같으면 서울의 영향을 받는, 즉 서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 범위, 수도권이 되겠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에 해당이 되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데 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자, 봐. 공부 다 했던 거야. 서울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저 먼 지역에서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일상생활이야.
서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 범위. 그게 수도권이야. 그래서 자,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면서 대도시권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서울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경기도 쪽으로 왜 바깥으로 빠져나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이유는 두 개라고 그랬다고. 서울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몰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 체증이라든지 집값 상승, 땅값 상승이라든지 사회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직접 불이익이 커지다 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빠져나간 거야. 출퇴근이 안 되는데 빠져나갈 수는 없지. 그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그 배경은 대도시인 서울의 직접 불이익. 가장 현실적인 직접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겠지. 땅값이 비싸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직접 불이익이겠지. 물론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사회 범죄 문제도 뭐 덜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직접 불이익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자, 거기다가 교통이 발달하면서 경기도 쪽으로 나가더라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면서 대도시권, 즉 수도권이 형성이 되었다. 자, 도시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 발달이 돼 있다. 자, IT 산업이 발달돼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첨단 산업이 발달돼 있는 거 이거 공업단원에서 또 거론을 했던 거라고. 첨단 산업 발달돼 있는 곳은 수도권 일대 쪽이 발달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덕 연구단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충청권 일대 쪽이 발달이 돼 있어. 자, 그리고 경북 구미. 구미는 전통적으로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해 있던 곳이야. 노동집약적인 공업 중심이었다고.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상승해버렸지. 노동집약적 공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서 구미는 어차피 기존의 전자공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공업이 아니라 고급 전자공업으로 바꾼 거지. 그 고급 전자라는 게 뭐가 되느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즉 첨단 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IT 산업이 발달되는 곳이 수도권 일대하고 충청권 일대 그리고 경북 구미 일대 쪽 이런 데 발달돼 있다.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쪽 이쪽도 첨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첨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첨단 산업, 즉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지만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거든. 즉 연구 개발도 해야 돼. 그리고 공장에서 이 핸드폰을 찍어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연구 개발하는 이 직종은 수도권 쪽에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가 되느냐면 서울이지. 그래서 서울 쪽이 첨단 산업과 관계되는 연구 개발 직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개발한 걸 만들기 위한 공장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경기도 쪽에서는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서울은 첨단 산업 중에서도 서비스 관련, 즉 연구 개발 직종 중심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거고, 그리고 경기는 첨단 산업을 만드는 공장들이 경기도 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예를 보면은 수도권의 지식 기반 산업, 즉 수도권의 첨단 산업을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지식 기반 제조, 첨단 산업의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 기반 서비스, 연구 개발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연구 개발 직종은 어디 쪽에 몰려 있느냐? 서울 쪽에 대거 몰려 있다고. 그게 위해서 이걸 만드는 공장들, 제조업은 어디 있냐? 제조업은 서울에 별로 없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은 넓은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기가 힘들지. 네, 그래서 어디 쪽에 있냐? 자, 공장은 경기도 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다고. 가나다 해가지고 가나다 중에서 어디가 서울인가, 어디가 경기인가, 어디가 인천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첨단 산업 관련 서비스 직종은 서울 쪽에 집중돼 있고 제조 공장은 경기도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경제 자유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수도권 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제 자유구역은
인천하고 평택하고 이렇게 있다. 자, 경제 자유구역. 뭐 할 때 있느냐? 지역 개발하면서 했다고. 우리나라 국토 종합 개발이 1차부터 4차까지 있었는데 1차부터 4차 때까지 그 업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적을 잘 정리를 해두라라고 했다고. 경제 자유구역. 몇 차 국토 개발하고 관계입니까? 자, 4차 국토 개발이야. 2000년대야. 4차 국토 개발에서 했던 대표적인 업적을 3개를 들었다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 선진국의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게 경제 자유구역이었지. 이 경제 자유구역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산, 그리고 대구, 인천 이런 광역시 대도시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서해안 쪽에 보면은 아산만 일대 쪽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남해안 쪽에 광양만 일대 쪽에 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해안 쪽에 강릉이라든지, 그리고 충북 내륙 쪽에 뭐 청주라든지 이런 쪽에 경제 자유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 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10개 가까운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경제 자유구역은 어디냐면은 아산만 일대의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광양만 일대 경제 자유구역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한 8개, 9개 정도 되는 이 경제 자유구역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경제 자유구역 2개는 기억을 해둬야 돼. 아산만 일대 평택, 그리고 광양만 일대. 그래서 지도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아산만은 어디 있냐면은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의 경계가 되는 곳,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계가 되는 여기가 아산만이야. 자, 아산만 있는 이 중에서 자, 경기도의 최남단에 해당되는 여기가 평택이야. 여기에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 남해안 쪽에는 여기가 광양이거든. 쭉 둘러쓰고 있는 이 광양만 일대 쪽에, 광양만 일대 쪽 여기도 경제 자유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2개만이라도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래. 자, 그다음 이제 공업이 어떤 공업들이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면 수도권 쪽에 서울에는 인쇄, 출판, 그리고 의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자, 공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쇄, 출판, 그리고 의류 공업은 공장이 어디에 들어선다라고 했느냐? 시장에 들어서는 공업이지. 시장에. 인쇄, 출판, 의류 전부 다 소비자와 잦은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 쪽에 들어서는 공업이다. 우리나라 가장 큰 시장이 서울이잖아. 그래서 서울 쪽에 인쇄, 출판, 의류 이런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류 공업은 패션이야. 패션 요거는 이제 시장 쪽에 들어서는 공업이고, 그리고 옷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섬유 공업은 노동 지향 공업이야. 자, 그런데 봐.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물건 사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즉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노동력이 풍부한 것도 역시 사람이 많은 곳이야. 자, 그래서 섬유공업이나 의류공업이나, 섬유는 원래는 원칙은 노동 집약적 공업이고 의류는 시장 지향 공업인데, 섬유 공장 있는 곳이나 의류 공장 있는 곳이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출제하시는 분들도 섬유하고 의류는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나라 섬유, 의류 어느 쪽에 발달되어 있는가? 자, 전통적으로 섬유, 의류 그러면은 대구하고 경북 지역. 여기가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도 섬유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 출판. 우리나라 뭐 대규모 출판사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울의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출판 업체들이 외곽으로 경기도 쪽으로 이제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대규모 출판 업체가 어디로 빠져나갔냐면은 파주로 빠져나가 있어. 그래서 파주가 그렇게 뭐 출판단지가 생기기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주에 우리나라 최대 출판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니네들이 3학년 때 반드시 봐야 되는 EBS 교재 있잖아, 그지? 연계 교재. EBS 교재도 이 파주 출판단지에서 인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파주는 어디 있는가? 파주는 서울 위쪽에, 서울의 북쪽에 휴전선 있는 곳에, 그게 이제 파주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 휴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휴전선하고 접하고 있는 여기가 파주. 우리나라 최대 출판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자, 그다음 인천에는 자동차 공업, 정유 공업, 제철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다. 자, 자동차 공업은 어디에 들어서는 공업인가? 자동차는 관련 공장들이 모여 있는 집적 지향 공업이었다. 조립형 공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어디에 있었던가? 대표적인 자동차 공장, 울산이 유명하지, 그지? 울산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쪽에도 자동차 공장이 많아.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동차 공장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아산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지. 충남 아산.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아 타이거즈, 프로 야구 구단이 있었지, 그지? 이 기아 자동차 공장이 또 광주에 있다고. 그리고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 자동차 공장 분포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공업단원 공부하면서 총 10군데를 얘기했다고. 자, 내가 다시 한번 쭉 불러줄게. 자, 어디냐? 울산, 그다음 부산, 창원, 광주광역시, 자, 그다음 군산, 그리고 아산, 그다음에 완주, 평택, 화성, 인천. 여기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인천도 자동차 공장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정유 공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도 같이 들어와 있냐면은 석유화학공업도 같이 들어와 있다. 정유 공장은 뭐고 석유화학공업은 뭔가? 정유 공장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등유 이렇게 정제시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 공업이 정유공업이고, 석유화학공업은 정유공업에서 이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 찌꺼기가 나와. 나프타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나프타라는 이 찌꺼기를 가지고 각종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니네들이 입고 있는 옷 석유로 만든 거야. 나일론, 화학섬유. 그 다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그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석유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비닐이라든지 또는 뭐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비닐이라든지 고무라든지 화학 섬유 만드는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입지 유형은 좀 차이가 났다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은 곳에 들어와 있지만 정유공업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적환지에 들어서는 공업, 적환지 지향공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석유화학공업 얘네들은 연관 산업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집적 지향공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지 유형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정유 공장에서 석유화학의 원료를 뽑아 쓰기 때문에 정유 공장 있는 곳에 석유화학 공장도 같이 들어와 있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정유 공장, 석유화학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유 공장, 석유화학 공장 4군데 있었다고. 서울, 여인, 서산, 울산, 여수, 인천, 이 4군데가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 또는 정유공업이 발달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제철공업. 제철공업의 주 원료. 일단 제철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철광석을 녹이는데 석탄이 들어가. 철광석 거의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고, 석탄. 제철공업에 들어가는 석탄은 역청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무연탄은 나고 있지만 역청탄은 우리나라에 안 나. 100% 수입이야. 그래서 제철공업을 하기 위한 주 원료를 둘 다 수입하기 때문에 해안에 들어서는 적환지 지향공업이지. 자, 제철공업 4군데 들었다고. 어디? 포항, 광양, 당진, 인천. 자, 인천에 제철공업 있어. 자, 그 다음 화성은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공장 있는 곳이야. 기아 자동차 공장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화성 밑에 있는 평택도 역시 쌍용 자동차 공장이 있던 곳이야. 자, 그리고 이제 IT 산업 발달이 있다, 첨단 산업 발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쪽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첨단 산업이 대부분이 다 발달돼 있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곳은 이제 화성 하나만 첨단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화성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첨단 산업들이 많이 발달이 있다고. 물론 경기도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첨단 산업의 제조업이야. 첨단 산업을 연구 개발하는 직종은 서울 쪽에 주로 분포해 있다. 자, 그다음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능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직접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 지역이 이 수도권 쪽이지. 그래서 직접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제정해 가지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장 총량 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다.
자, 수도권 정비 계획. 뭐 할 때 나왔느냐? 국토 개발할 때 나왔다고 역시. 몇 차 국토 개발이었냐?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은 80년대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나왔다고. 자,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어떤 개발 방식이었냐? 거점 개발하기도 어중중하고 균형 개발하기도 어중중하기 때문에 둘 다 섞고는 광역 개발이나 광역 통합 개발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거점하고 균형을 둘 다 취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점에 더 치중된다. 그래서 지역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균형 개발 차원에서 했던 업적 2개를 들었다고 80년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제정했다. 자, 그리고 농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농공단지, 농촌의 공업단지를 건설했다. 농공단지. 이게 2차 때 했던 대표적인 업적이었다고. 자, 그다음 공장 총량 제도. 너무 많은 공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과밀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딱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1년에 수도권 일대 공장을 신설하는 거는 1년에 100개까지만 허용해 준다. 그 이상은 허용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잘 생각해 봐. 공장을 1년에 100개까지만 허용해 줄게. 또는 뭐 50개까지만 허용해 줄게. 라고 하면서 총량을 정해 놓은 거야. 이거는 수도권에 공장을 짓자는 얘기니 짓지 말자는 얘기니. 자, 니네 담임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니네들 앞으로 야간 자율학습은 내가 1년에 딱 3번까지만 빼줄게. 자율학습 총량제를 발표를 하셨어. 니네들 앞으로 자율학습 딱 3번까지를 빼줄 거야. 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니네들에게 자율학습을 빼겠다는 얘기니 니네들 자율학습 빠지지 말라는 얘기니 3번까지만 허용해 주겠대. 그러면 무슨 의도예요 그게? 야자 다 빠지라는 얘기야? 아니지.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 3번까지만 봐주고 그 이상 안 빼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공장 총량 제도라는 것도 수도권에 공장을 짓자라는 얘기가 아니지. 짓지 말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도권을 갖다가 규제하는 정책이야. 수도권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장 총량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직접 불이익을 이제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지도를 보면은 자, 수도권 정비 계획 해가지고 수도권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놨다고. 과밀 억제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 서울, 인천 그 주변 일대 쪽이야. 여기는 수도권 중에서 특히 과밀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들은 더 이상 안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일대가 과밀 억제 권역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용을 안 해준다. 대신 허용해 주는 것은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또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만 허용해 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남쪽하고 북쪽 지역 이렇게 있는데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중에서 그나마 조금 과밀화가 좀 덜한 지역. 그래서 무작정 공장 건설하도록 허용해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공장 신설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그다음에 동쪽 편에는 자연보존 권역이 있는데 자연보존 권역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시설들은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공장 같은 것들은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동쪽에서 지금 뭐가 지나가느냐면은 여기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서울 앞에서 만나서 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 일대가 오염이 되면은 한강이 오염돼. 서울 사람들의 식수가 오염된다고. 그래서 일대는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자연 보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이해하자면은 수도권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을 쭉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강원권 쪽으로 가보자. 자, 강원권은 우리가 이제 전통 지역 구분했을 때 어떤 지역에 들어갔느냐? 전통 지역 구분했을 때 천령관의 동쪽에서 관동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 관동 지방은 다시 2개로 나누어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이 강원권 지역의 지형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강원도 지역은 산지가 많이 발달되지, 그지? 특히 뭐 있냐? 고이 평탄면이 발달돼 있다. 자,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이 경동지형이어서 완경사, 급경사 형태, 완경사, 급경사 형태였는데 고이 평탄면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가 높으면서 평탄한 완경사 지형이야. 그래서 주로 어느 쪽에 분포를 하고 어디 쪽에 분포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급경사야. 이쪽이 완경사, 서쪽이 완경사지. 그리고 이 일대가 해발 고도가 높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태백 산맥, 즉 대관령의 서쪽 지역, 영서 지방 쪽에 고이 평탄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자, 그럼 고이 평탄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자, 지형 단원을 할 때 얘기했다고. 고이 평탄면. 일단 평탄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얘가 고도가 올라가야 돼. 어떻게 됐다? 융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침식 이후에 융기로 인해 가지고 이 고이 평탄면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뭐였냐? 신생대 3기 경동석 요곡 운동으로 만들었다. 자, 융기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5개 거론했다고. 자, 뭐가 있었냐? 단, 감, 1차 경고, 단구, 감익공야천, 1차 산맥, 경동지형, 고이 평탄면, 융기, 신생대 3기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그럼 이 고이 평탄면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 서늘하다. 그래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라든지 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걸 고랭지 농업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목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목초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경사기 때문에 소들이 뛰어놀기 좋다. 자, 그래서 목장으로 이용된다. 자, 또한 관광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이 비교적 시원한 편이지. 그래서 여름철 피서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지만 눈도 많이 내려. 지형성 강수로 인해서. 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경사가 완만해. 스키 타기 좋지. 자, 그래서 스키장이라든지 또는 저기 피서지 같은 이런 관광지로 개발되는 곳도 많다. 자, 그다음 풍력 발전하기도 유리하다. 풍력 발전. 바람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바람이 세게 부는 데가 유리해. 그 바람이 어떤 곳이 세게 불까?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곳.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가든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생산량이 많은 곳.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하고 그 밑에 있는 경상북도지. 강원도, 경상북도 산지가 발달돼 있다. 자, 여기가 풍력 발전 생산량이 많고, 그리고 해안가도 풍력 발전 생산량이 많은데 대표적인 해안가 그러면 제주도를 들 수 있지. 자, 그래서 풍력 발전 생산량이 많은 곳을 대표적인 곳 3군데를 들었다고. 강원도,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들었어. 자, 그 다음에 공업은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강원도 지역 하면서 공업 얘기한 거는 얘밖에 없어. 시멘트 공업 외에는 나머지 공업, 제철 공업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 뭐 정유 공업, 자동차 공업 이런 거 아무도 없어서 시멘트 공업 외에는 거론한 게 없다. 그래서 시멘트 공업 외에는 공업이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라고 보면 되지. 자, 시멘트 공업은 입지 유형으로 본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서는 공업인가? 시멘트 공업은 원료 산지에 들어서는 공업이지. 원료 지향 공업이야. 원료 지향 공업. 시멘트의 원료는 뭐다?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이지. 자, 우리는 석회석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석회석. 자, 지형 단원에서 석회석이 분포하고 있는 그 지층을 뭐라고 불렀느냐? 조선 누층군이라고 불렀고,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는 그 지체 구조 명칭을 옥천습곡대라고 불렀다. 자, 옥천습곡대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 이쪽을 따라 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석회석은 세계도의 경계라고 했어.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 3개도가 만나는 경계 지점 일대. 여기가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업 발달하는 거고, 석회석이 기반함일 때 만들어지는 그 지형이 있었지.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 카르스트 지형들도 마찬가지 이 일대 쪽에 분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광업이 쇠퇴하고 있다. 쇠퇴했다. 우리나라에서 뭐 광산 그럼 대부분 다 무연탄 캐는 광산이라고. 그럼 무연탄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지체 구조로 따지면 석회석 분포하는 지체 구조하고 동일했어. 옥천습곡대. 물론 지층은 달랐지. 지층은 평안 누층군이지. 그래서 이 옥천습곡대가
고생대 때 만들어지면서 고생대 초에는 어디에 있었냐? 바다 밑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돼가지고 그게 결국 뭐가 됐냐? 석회석이 되는 거고. 고생대 중반 이후에 융기하면서 육지화되면서 육지 식물들이 퇴적된 그 퇴적층. 그게 무연탄이지. 그걸 평안누층군이라고 불렀던 거지. 자, 그러면 역시 강원도 일대 쪽에 옥천 석곡대에 있는 그 강원도 일대 쪽에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서 과거에 광업이 무연탄 탄광이 발달이 되어 있던 곳인데 그런데 80년대 말 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탄광들은 대부분 다 폐광이 된다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폐광이 돼. 왜 폐광이 되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석탄 함유화 정책 그리고 가정용 연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원단에서 거론했던 거잖아. 자, 과거에는 무연탄을 원료라는 연탄을 썼지만 지금은 무연탄을 원료라는 연탄을 안 쓰시.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다 바뀌어 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연탄을 채굴한다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 채굴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89년도에 정부가 이제부터는 탄광지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경제성 있는 탄광은 뭐 알아서 개발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더 이상 나는 보조금 안 줄 거야. 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폐광되고 있지. 자, 그러면서 이 일대 지역이 광산 지역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뭘 끌어들이냐? 관광 산업을 끌어들였다. 그 대표적인 관광 산업으로 이용된 것이 석탄박물관. 그리고 과거 무연탄 실어 나르던 그 철길에 더 이상 기차가 안 다니니까 그걸 레일바이크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석탄박물관이나 레일바이크를 활용하면서 또는 일부는 이제 카지노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석탄박물관은 우리나라 몇 군데? 우리나라 세 군데 들어와 있다고. 자, 우리나라 세 군데 어디 들어와 있냐? 자, 경북 문경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 그리고 충남 보령. 자, 이 세 군데가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이고 레일 바이크 있는 곳은 너무 많아. 여기는 문경에도 있고 그리고 정선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 그래서 레일 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다 암기를 못해. 그냥 참고로 탄광 지역이 이렇게 레일 바이크로 활용되는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석탄박물관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군데의 지명하고 위치는 알아둬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이제 탄광 지역인 태백이야. 태백의 이제 산업 구조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80년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본다 그러면은 80년대는 광업 종사자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폐광이 되니까 광업은 비중이 확 줄어들겠죠.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 관광 산업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봐, 숙박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산이 폐광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산업 구조도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표 곳이 원주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강릉의 해양 생물 산업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의학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 이제 한약을 팔던 시장, 한약 팔던 시장을 양령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3대 양령시 중에 하나야. 3대 양령시가 대구하고 그리고 전주하고 여기 원주였거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학 계통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나마 좀 제조업이 발달되는 곳이 이제 원주라고 보면 된다고. 그리고 원주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기업 도시로도 지정되어 있고 혁신 도시로도 지정되어 있는 둘 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 원주야. 원주. 자, 기업 도시, 혁신 도시. 국토 종합개발계획 몇 차하고 관계 있니? 4차야. 4차. 4차 때 했던 업적.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 도시, 혁신 도시 지정했다. 그리고 외국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표현해서 지방을 살리는, 그리고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지방에 들어서 주도적으로 그 지방을 살리는 그런 도시가 기업도시였다고. 그리고 이제 강릉은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을 보자고. 자, 충청권은
육상교통이 이 교통의 중심지에 해당되고 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들이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고 있고 고속철도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만나고 있지. 그리고 고속도로도 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고속도로들도 많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산업이 발달되느냐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다. 충청권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수도권은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지. 집적풀이. 그래서 공장을 지방으로 빼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어디로 많이 빠져나오느냐면 충청권 일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충청권은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충청권이다. 서울에 있는 기능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능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쪽에는 보면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다. 우수한 인재가 있다. 그래서 첨단 산업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첨단 산업 발달되어 있는 곳. 어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경북의 구미 일대. 여기가 첨단 산업이 발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청이, 원래는 대전에 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은 광역시기 때문에 충청남도 소속이 아니야. 그래서 충남의 도청을 어디로 이전시켰느냐 하면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시켰는데, 내포 신도시는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홍성이라는 곳이 있지, 그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곳이 있어. 홍성하고 예산하고의 요 경계 지점이 있는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신도시 이름이 내포 신도시야. 자, 이쪽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충남의 도청을 왜 대전에서 이쪽으로 옮겼느냐라고 하면은 충남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잘 살고 있는 곳이 수도권하고 접해 있는 곳, 여기는 좀 그나마 괜찮아. 그리고 경부선이 놓여 있는 곳 이때.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만 여기 서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충남 쪽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충남권의 충청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쪽에다가 도청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본다고 그러면은, 뭐, 서산에는 정유공업, 그리고 안산에는 자동차 IT, 당진에는 제철공업, 천안에 IT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다. 쭉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 하면서도 쭉 얘기를 했다고. 자, 정유공업이 있으면 뭐도 같이 있다? 석유화학도 같이 있다. 자, 정유 석유화학, 네 군데 들었지. 서울, 여인, 서산, 울산, 여수, 인천, 네 발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안산에 자동차공업, 10군데 얘기를 해서, 자, 다시 볼까? 울산, 부산, 그리고 광주, 군산, 전주, 위로 올라가서 아산, 그지? 그다음에 평택, 화성, 인천 이런 데 발달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첨단 산업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충청권하고 수도권하고 그리고 경북 지역 이런 데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당진의 제철공업 네 군데 얘기했지? 제철공업, 포항, 광양, 당진, 인천. 그리고 천안에도 첨단 산업 발달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 정부 기관이 이전에 오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에 출범이 되었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복합도시로서 최근에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행정 기능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많이 빠져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수도권, 강원, 충청권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지역 지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내용들이 지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앞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으면 그냥 복습하는 형태로 간단히 보면 되는데, 근데 앞부분이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나는 지형도 잘 모르고 뭐 공업도 잘 모르고 도시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엄청 힘든 단원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앞부분, 앞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단원을 봐야지 쉽게 해결이 되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될 남부지방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가면서 혹시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있으면 다시 앞부분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